심야의 한적한 도로를 상상해 보십시오. 당신은 혼자 운전대를 잡고 있고 어느 순간 백미러 속에 낯선 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. 처음에는 같은 방향을 가는 평범한 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차는 멈추지 않고 상향등을 깜빡입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. 당신은 속도를 높입니다. 그 차도 따라옵니다. 골목을 돌아도 신호를 끊어 달려도 그 헤드라이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마침내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순간 뒤따르던 차에서 누군가 뛰어내립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. 당신 뒷좌석에 사람이 있어요.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? 부모님에게서, 친구에게서, 혹은 인터넷 게시판 어딘가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. 뒷좌석의 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수십 년에 걸쳐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. 이 도시전설이 학술적으로 처음 기록된 것은 196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민속학자 칼로스 드레이크가 학생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이 이야기를 채집해 문서로 남겼다는 것입니다. 그 기록은 이후 도시전설 연구의 기초 자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. 하지만 드레이크가 채집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드레이크가 기록하기 이전에도 이 이야기의 원형이 존재했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어떤 연구자들은 그 이전부터 떠돌던 여러 공포 이야기들이 결합해 이 특정 구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. 특정 실제 사건이 씨앗이 됐을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원형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이야기의 핵심 구조는 지역과 시대를 가로질러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. 혼자 운전 중인 주인공 많은 버전에서 젊은 여성으로 묘사됩니다. 들 정체 모를 차가 뒤따르며 반복해서 상향등을 깜빡입니다. 그 빛이 미행인지 위협인지 알 수 없기에 주인공은 공포에 사로잡힌 채 달아나려 합니다. 마침내 차를 세우는 순간 이야기는 반전됩니다.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가 다가와 뒷좌석에 숨어있던 침입자를 발견했다고 알립니다. 상향등을 깜빡일 때마다 침입자가 일어서려 했고 그 강렬한 빛이 오히려 그를 위축시켰다는 것입니다. 위협으로만 느껴졌던 그 빛이 사실은 구조의 신호였습니다. 이 이야기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뒤 유럽, 그리고 아시아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역마다 세부 설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어떤 버전에서는 주유소 직원이 주인공을 핑계를 대어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경찰을 부르고 어떤 버전에서는 병원 주차장이 무대가 됩니다. 그러나 경고자와 침입자라는 핵심 구도는 어느 버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도시전설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로만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자동차에 무단으로 침입해 탑승자가 돌아올 때까지 숨어있는 방식의 범죄 사례들이 실제로 각국에서 간헐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괴담이 현실을 담고 그 현실이 다시 괴담의 신뢰도를 높이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. 실제 사건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을까요? 아니면 이야기가 먼저 존재하고 이후 사람들이 유사한 실제 사례를 그 구조에 끼워 맞춘 것일까요? 보고된 유사 사건 대부분이 이야기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이후에 기록됐다는 점에서 선후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. 첫 번째 가설은 실제 사건 기원설입니다. 어딘가에 원형 사건이 존재했고 그것이 구전을 거치며 지금의 형태로 정착했다는 것입니다. 이 가설은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.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. 드레이크의 기록이 남겨진 1968년 이전의 신문 기사나 경찰 보고서 중 이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가설은 집단 불안 응축설입니다. 이 이야기는 특정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원초적 불안이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다는 두려움기 이야기 형식으로 결정화된 것이라는 시각입니다.
특히 1950에서 60년대에 여성의 자동차 운전이 보편화되면서 혼자 운전하는 여성이 느끼는 취약함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설정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집단 불안설도 이야기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. 만약 이것이 단순히 밀폐 공간에 대한 공포의 표현이었다면 왜 하필 경고자라는 역할이 등장하는 걸까요? 뒤따르던 차가 처음에는 위협으로 오해받다가 결국 구원자로 밝혀진다는 역전 구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보다 훨씬 복잡한 심리적 층위를 담고 있습니다. 세 번째 가설은 미디어 피드백 루프 이론입니다. 이야기가 퍼진 뒤 영화, 드라마, 소설이 그것을 반복 재생산하면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것입니다. 새로운 청자들은 이 이야기가 더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그것이 다시 이야기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. 그러나 이 이론 역시 이야기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.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하나도 이 이야기가 왜 반세기 넘게 살아남았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. 어쩌면 이 이야기의 생명력은 구조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. 위협으로 보이던 것이 구원으로, 낯선 타인의 시선이 사실은 보살핌이었다는 반전.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내 뒷좌석은 안전한가라는 의구심. 이 두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 이야기를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는 이 도시전설의 기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. 1968년 드레이크의 기록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학술 문서이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탄생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누군가의 실제 경험이 씨앗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공포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결합해 이 형태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가설도 결정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이 이야기는 지금도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진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필요로 할까요? 밤길에 낯선 차가 따라온다는 공포, 가장 가까운 공간에 이미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불안, 그럼에도 낯선 타인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는 희망. 이 세 가지 감정이 뒤섞인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품고 있는 양가적 감정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밤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, 백미러에 뒤따르는 차가 보인다면 잠시 이 이야기가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. 상향등을 깜빡이는 그 차가 위협인지 경고인지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. 그 불확실함 속에서 이 이야기는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 왔습니다.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.